다양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됩니다. 부부로의 의무는 끝났지만 부모로서의 의무는 끝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겁니다. 국내 중견 의료기기 업체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한 번에 수백만 원씩 의사들에게 뭉칫돈이나 향응을 제공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의사 개인은 물론 가족, 골프 여행에 필요한 항공권, 숙박비, 식대 등이 집행됐고요. 한 번에 3,400만 원에 이르는 뭉칫돈이 유흥업소에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데 사용되는 의료기기로 대접을 받았으니 의사의 의무를 저버린 거죠. 부모와 의사로서의 공통된 의무는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에 대한 책임입니다. 생명에 대한 의무는 생명의 무게만큼 중요하다는 것 제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2019년 7월 19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토론 아니고 수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매주 금요일 토론 아니고 수다로 함께합니다. 오늘 부동산 토론입니다. 수다입니다. 부동산 관련 뉴스도 이번 주에 꽤 많았는데요. 이분들과 함께 수다를 떨다 보면 또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두 분인데 오늘 일단 한 분만 오셨어요. 김인만 부동산의 김인만 소장님 나오셨고요. 우리 한문도 교수님을 혹시 주변에서 보신 분은 지금 저희 샵 0945 우물정 0945로 좀 연락을 주세요. 교수님 지금 연락 두절됐다는 질문지까지 받으시고 다 하셨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러게요. 왜 일찍 오셨는데? 금리 인하 소식에 너무 충격을 받으셨나? 아, 그 정도입니까? 교수님이 안 오실 정도로 충격받을 소식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진짜, 근데 좀 걱정돼요. 왜냐면 늘 일찍 오셨고, 맞습니다. 지금 질문지도 받으셨는데, 네. 지금 연락이 안 돼서요. 교수님 안전하게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교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 이 부동산 관련 수다를 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늘 3명이서 하던 자리에 2명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함께해 주세요. 우물정 0945 샵 0945로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에 치시면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들어오셔서 또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장 핫한 뉴스죠. 네.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가 이 금리 아닙니까? 굉장히 민감하죠. 이게 뭐 여러 정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금리만큼 이렇게 민감한 이게 주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금리가 앞으로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네네. 이게 뭐 동결도 아니고 오히려 내려갔어요. 이거 네. 예상하셨어요? 충분히 예상은 했고요. 다만 이게 7월이 아니고 저는 좀 여름 휴가 갔다 오고 한 8월이나 9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제 예상보다는 한 달, 2달 정도 좀 빨리 된 것 같습니다. 왜 여름 휴가 정도라고 생각하셨어요? 7월, 8월쯤이라고? 사실 이게 이번 금리 인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가장 문제가 경제거든요. 사실 우리는 부동산만 지금 이제 주제가 부동산이니까 부동산만 바라보면 금리를 인하할 상황이 아니에요. 네. 오히려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경제가 부동산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네. 실물 경제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경제를 보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지금 사회 이슈까지도 되고 있는 네. 한일 간의 이런 문제 이게 터지면서 사실은 저는 일본이 보복 나오면서 이게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한 8월 정도 생각했는데 좀 빨리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여력이 생겼죠.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렸잖아요. 한 3년 네. 동안 계속 올려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도 그랬죠. 경제가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 중국하고 또 전쟁도 하다 보니까 미국이 속도 조절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여유가 생긴 거죠. 미국이 만약에 금리를 계속 올렸다면 우리가 경제가 안 좋아도 사실은 이렇게 인하할 여력이 안 생겼는데
미국이 다행히 속도 조절을 해주니까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상당히 좀 여유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 좀 변동 상황들이 있었고요. 진짜 영어로 out of control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지금 전격 인하를 했습니다. 원래 금리 인하가 되면 부동산 시장은 활기를 갖게 되는 게 원래 정상이죠. 그렇죠. 원래 반비례하죠. 부동산만 바라보면 부동산과 금리는 반비례 관계고요. 네. 금리가 한 0.5%포인트 정도 내려가면 집값, 부동산 값은 한 1에서 2%포인트 정도 오른다라는 이론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굉장히 부동산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 대출 이자 부담도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죠. 신규 대출을 받을 분들 모두 부담이 줄어들게 되니까 부동산 입장에서는 긍정적인데 이게 부동산만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네. 경제 전반적으로 바라보면 사실 금리를 인하했다는 얘기는 반대로 경제가 안 좋다. 라는 그렇죠.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자금을 많이 돌리겠다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돈을 좀 풀겠다는 네. 의미인데 얼마나 경제가 안 좋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사실 서울 집값이 최근에 또 들썩이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만 바라보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임에도 금리를 내렸다는 건 경제가 그만큼 좋지 않다. 그래서 네.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가져오는 거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공식인데 네네. 지금 우리가 그것만으로 좋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어쨌건 오늘은 부동산 수다니까 네. 활기를 넣고 있는 건 그러니까 참 활기란 표현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부동산 시장이 지금까지는 계속 이렇게 동결돼 있었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까?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 2달? 한 통계 지표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 우리가 지난 방송 때만 하더라도 좀 조용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사실 약간씩은 움직이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강남발 집값이 뭐 잠실, 뭐 재건축 아파트들도 그렇고요. 이제 마포 뭐 이렇게 막 번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연락이 많이 옵니다. 저희 손님들도 굉장히 불안해 하세요. 그래서 집을 팔았는 분들은 너무 불안해 하시고요. 집을 살려다가 기다리는 분들도 지금 들어가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또 팔아야 될 분들도 가지고 가야 되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호가도 올랐고요.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상승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일시적인 반등은 좀 됐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까지 인하가 됐으니까 사실 좀 오늘 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며칠 전에 집을 팔았는데 팔고 나서 금리 인하가 돼서 너무 불안해서 지금 다시 사야 되냐 이렇게 전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좀 지켜보자. 지켜보자. 네, 너무 흥분하지 말고 네. 좀 마음을 진정하고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개인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사실 금리만 바라보면 이게 0.25%포인트 내렸다고 해서 뭐 집값이 지금 규제도 많잖아요. 네. 그리고 대출도 꽁꽁 묶어놔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큰 영향은 아니라고 보는데 가장 문제는 심리거든요. 이렇게 불안해하면 분명히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불안해하면 영향을 준다고 하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부동산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서울 아파트 시장이잖아요. 사실 서울 아파트 시장만 바라보면 지금 집값이 뭐 호가가 오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규제가 너무 많이 나왔고요. 그렇죠. 뭐 양도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 뭐 분양가 상한제도 지금 나온다라고 하고 있고. 네. 에다가 최근 2013년부터 한 7년 정도 집값이 올랐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7년 정도 올랐으면 멈춰줘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너무 많이 올랐고 규제도 이렇게 많고 대출도 잘 안 나오고 사실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안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정부 정책도 지금 안 먹히고 있고 지금 민간 아파트 뭐 분양가 상한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네. 사실 그게 또 강력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부작용도 많고 그래서 이게 부동산은 다른 부동산은 괜찮은데 이게 아파트 시장은 유독 왜냐하면 실거주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전세 끼고 투자를 하게 되면 다른 부동산보다 쉽게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작년도 그래요. 그 정도 안 올랐어야 되는데 이게 불안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뭐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지방은 어려울 것 같아. 서울은 살아남을 것 같아. 그런 막연한
네. 뭐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또 서울에 더 몰려들게 되고 다주택자 규제하니까 똘똘한 네. 한 채 또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명확한 정보 또 이게 어떤 패턴을 그리고 예상 가능한 모습들이 아니니까 부시장은 그렇죠. 변수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불안해들 하시고 그 불안한 움직임이 이어지니까 또 예상할 수 없고 그렇죠. 이제 이런 패턴이 생기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특히 그러게요. 아파트 시장은 이게 이론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교수님들도 아파트 투자는 못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이게 네. 예측과는 너무 안 맞는 시장입니다. 아파트 투자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실거래, 그러니까 실거주자 아니고서는 우리가 좀 투자를 원래는 그렇죠. 네. 사실은 우리가 내가 이거는 필요한 집만 그러니까요.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좀 왜곡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전세 제도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구조적인 문제. 다른 부동산들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전세 제도가 있으니까 대출을 받지 않고서도 그냥 내가 거주하지 않으면 전세를 주게 되면 쉽게 아파트를 살 수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찌됐건 그래도 이런 뭔가의 정책이 발표가 되면 혹은 정부에서 정하는 이런 금리 인하 소식이 있다 보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소식에 기뻐할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러면? 일단 제가 가장 기쁘고요. 전화가 많이 와서요? 네, 전화도 오고 저도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요. 기쁨에도 불구하고 또 걱정은 이게 되고. 걱정은 되고 이게 두 가지 네. 마음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부동산에 관심이 있거나 하는 분들은 일단 좀 기뻐할 것 같기는 한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집을 사야 되는 분들 기다리고 있는 실거주자를 분들은 사실 기다리는 기뻐할 수는 사람들. 없는 부분이잖아요. 아, 그래서 금리가 내려갔는데요? 집값이 오를 수 있으니까 지금 안 그래도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어차피 대출은 어차피 잘 받기는 힘들고 오히려 괜히 금리 때문에 또 집값에 더 영향을 주지 않을까. 굉장히 그러니까 불안해하죠. 금리가 내려가도 대출 규제가 워낙 강하니까 대출도 못 받고 그런데 집값은 오르고 그렇죠. 이러니까 더 불안해할 수 나는 있는 혜택을 거군요. 보기는 힘든데 사실 요즘 집을 사게 되면 뭐 대출이 잘 안 나오잖아요. 네. 무주택자들 아니면. 네.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가 괜히 혜택을 못 보면서 괜히 심리를 자극해서 오히려 호가 집값을 또 올리는 집주인들은 안 팔려고 하겠죠. 기존에 대출 받아서 집을 샀는데 뭐 대출 이자도 좀 낮아질 것 같고 집값은 오를 것 같고 매물은 네. 더 줄어들게 되고 매물이 없는데 실수요자들은 또 불안하니까 살려고 하면 또 호가가 오르고 이런 악순환이 좀 반복되지 네.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거주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별로 기뻐하지 않고 불안해할 가능성이 크고요. 오히려 반대로 수익형 부동산을 좀 노리는 분들은 이번 금리 인하 소식이 굉장히 호재로 작용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기쁜 소식으로. 이게 아파트 시장과 다르게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순수 가치가 오르는 게 아니고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을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수익형 부동산은 전세가 잘 없어요. 우리가 뭐 오피스텔이든지 상가 소위 말해서 이제 상가를 예를 들면 상가를 전세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상가를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이제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대출 이자 부담이 이제 굉장히 커지게 되죠. 그런데 금리가 인하되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형 부동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호재로 네. 작용할 수 있고 또 사실 금리가 우리가 대출 금리뿐만 아니라 예금 금리도 있잖아요. 근데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은행에서도 어떻게든 예금 금리도 내리게 되고 예금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은행에 돈 10억 원을 넣어놔도 사실 한 달 이자 얼마 나오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그럴 바에는 나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래. 네.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어쨌건 대출 규제도 지금 워낙 세게 해놨고 아까 우리가 지금 이따가 다룰 거지만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다룰 거지만 정책도 계속 고강도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금리 때문에 다시 집값이 올라가거나 뭐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않을까요? 제가 사실 제일 곤혹스러운 쪽이 아마 정부 같아요. 사실 최근에 집값이 들썩이고 있고 분명히 집값은 잡아야 되고 집값을 잡으려면 사실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네. 이거는 반대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만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한일 무역 뭐 이런 전쟁 때문에 경제는 살려야 되겠고 사실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잘못하면 지금 경제 성장률이 뭐 2% 지키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경제를 생각하면 또 금리를 내려야 되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경제를 워낙 지금 이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경제를 선택했는데 정부는 이제 굉장히 고민에 빠지게 되죠. 부동산에 영향을 주게 될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더 강력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규제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꺼낼 수 있는 카드도 많이 없고. 네. 그래서 아니, 근데 고민이 진짜 굉장히 아까 많죠. 소장님이 부동산만 바라볼 수는 없다 정부 입장에서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가정 경제라든지 전반적인 경제 분위기를 끌고 가는 게 이 집값 부동산이잖아요. 네네. 큰 바람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사실 네. 경제가 좀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요. 부동산과 경제는 이게 따로 분리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을 잡으려면 상당 부분 경제에 이제 압력을 줘야 되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 이상 잘 버텨줬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 경제 체력이 약해져서 경제가 내려앉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를 부동산을 더 강하게 때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저도 걱정이고요. 아마 정부는 더 걱정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 시장에 아주 호재일 수 있는 이 금리 인하, 이 소식 때문에 우리 부동산 전문가가 걱정을 하고 있는, 물론 기쁜 마음도 있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토론 아니고 수다 그 부동산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분인 한문도 교수님이 오셨대요. 오시면 생방송에 좀 여쭤봐야겠어요. 왜 늦으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김혜민 PD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토론 아니고 수다 지금 부동산 편 함께하고 있는데요. 김인만 부동산 김인만 소장님의 짝꿍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경제학과 겸임 교수님 나오셨어요. 교수님 안녕 못해요. 진짜 교수님 걱정돼서 우리 방송으로 교수님 보는 분 샵 094 우물정 094로 문자 남기라고 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질문지까지 다 받고 오신다고 했는데 어디 갔다 오셨어요?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너무 생생한데요. 조그맣게 기억이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 사과 말씀드리고요. 네. 요새 무슨 PD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좀 하는데 제가 핸드폰을 꺼놓은 거예요. 꺼놓고서 이제 찍는 분한테 2시 50분 되면 좀 얘기해 달라 가야 되니까 핸드폰을 꺼야지 모르니까 그 얘기하다 질문 받고 하다 보니까 그 내용 자체가 요새 중형임대 아파트 분양가 문제 때문에 막 문제가 많잖아요. 10년 공호임대? 그게 나와가지고 이제 저도 모르게 열변을 쳐다보니까 느낌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싸하죠. 사람이 그 느낌이 있어요. 싸한 느낌이. 딱 보니까 3시 10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진짜 올림픽 선수처럼 막 뛰어왔습니다. 막 뛰어가지고. 저희 생생경제. 너무 죄송합니다. 네, 생생경제는 솔직한 방송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고요. 왜냐하면 평소에 이렇게 약속을 어기시거나 늦으시는 분이 아닌데 저는 지금 생방송 중이 안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슨 사고가 나거나 급한 일이 있는 줄 알고 저희 굉장히 걱정했었어요. 심력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쨌건 오셔서 감사하고요. 대신 오늘 더 열변을 토해 주시기를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금리 얘기했는데요. 네네. 우리 교수님한테 그럼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금리 인하 했잖아요. 네, 했죠.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별 영향 없다. 별 영향 없다. 이유는? 이론적 심리적으로는 있는 게 원칙이나 정부의 대출 규제가 워낙 완강하고 굽힐 기미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 통화 유통 속도라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겠지만 그게 지금 통화 승수가 대한민국의 역사 이래로 거의 최저치입니다. 보통 우리가 좀 좋을 때는 본원 통화 대비 한 25배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 15배로 줄었어요.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그게 좀 늘어날 기미가 없다 보니까 돈 맥경화가 좀 오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땐 만만치 않다. 금리나 이번에는 별 영향 없을 것이다. 네. 그러면 정부가 잘 한 거네요? 네, 일단 기업들의 일본 그분들이 좀 이상한 짓을 하셔가지고 정부에서 어떤 선제적으로 기업의 어떤 경제 성장률과 어떤 경제 체제 펀더멘탈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정부는 잘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전히 부동산 정책이 워낙 고강도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됐지만 별 영향가 없다. 이걸 금리 인하를 기대한 투자자들에게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동산 정책, 고강도인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인 이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만 소장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네, 지금 계속 집값이 오르니까 이제 드디어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주택은 이미 하고 있고요. 네. 이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 택지비와 건축비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못 올리게 이제 상한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더 이상 적정 금액 이상 못 오르게 한다는 정책인데 이게 뭐 공공택지는 이미 하고 있고요. 민간 또 이제 규제 원래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안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규제가 규정이 있는데 그걸 더 쉽게 적용할 수 있게 이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기게 되고요. 긍정과 부정적인 효과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당장이야 이제 뭐 분양가를 많이 못 올리니까 강남 재건축 시장은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겠죠. 분양을 연기하든가 뭐 하고 강북 쪽은 또 더 빨리 사업을 하려고 할 텐데 네.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또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사실 네. 이것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자,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이 다 나타날 것이다. 그럼 뭐 무슨 일이든 당연한 건데 그러면 한 교수님은 네. 이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걸로 보십니까?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십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가 정확히 볼 하게 때 된다면 뭐냐면요. 아직, 네. 정부가 계속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2년 전 파리 대책 때 이미 이게 다 발표했어요. 네.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하고 적용 지역에 대한 내용들을 주택법 57조하고 61조하고 시행령 6조 다 박아놨어요. 근데 2년 동안 안 했잖아요. 안 한 이유는 뭐죠? 주택 가격이 안정적이니까 안정적으로 내려갈 거라 판단했는데 요번에 좀 꿈틀거리니까 얘기를 했어요. 분양가 상한제를 할 수도 있다. 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다라면 우리 질문 주신 대로 한다라면 역대 정책을 보면요.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한제라는 표현을 안 쓰고 60, 70년대는 분양가 통제 기본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원가 연동제로 바뀌었다가 상한제가 된 건데 100% 효과가 있습니다. 100% 효과가 네네. 있다. 저부터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아파트가 싸잖아요. 저렴하고 새 아파트고 그걸 사고 싶지 기존 주택 사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똑같은 가격이라면. 근데 똑같은 것도 아니라 더 저렴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자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분양가 상한제 집값 좋은데 긍정적이다. 부정적인 요소는 일부에서 나중에 폭등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땐 가봐야 될 일이죠. 우리 경제성률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김인만 소장님께서는 단기적으로는 효과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말씀하신 그 부작용이 폭등이에요? 폭등은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리죠. 이게 사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폭등한다라고 할 수 없는데 공급 감소는 분명한 사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집이란 게 그렇잖아요. 지금 공사 들어가도 3년이 걸리는데 어떤 식으로든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건설회사도 그렇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 조합을 통해서 신규 아파트 공급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뭐 공급 감소 효과는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공급 감소가 몇 년 후에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이제 다른 요소와 맞물려서 이제 얼마나 영향을 줄지 반론을 취합니다. 네. 네? 이건 반론을 한다고요? 원론적인, 이론적인 네. 겁니다. 당연하죠.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수익률이 주니까 건설사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천천히 하겠죠. 좀 보면서. 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를 했을 당시에 주택 공급량이 상한제 전에 2007 노무현 정부 때 보통 한 30, 40만 원 공급하다가 그때 55만 원을 공급했습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미리 다 팔고 그다음부터 20만 원 2008년 9년부터죠. 2008년 더듬어 볼게요. 200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까지 주택 가격이 안정됐었어요. 네. 2008년, 9년, 10년, 11년 다 주택 공급량이 20만 호 수준이었어요. 21만, 22만. 반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 3년 뒤에 주택 가격이 안 올랐습니다. 주택 가격이 오른 거는 대출 규제 풀고 양도세 완화하고 투자 가능하게 하고 전세 대출금 주고 여러 가지 뭐 세금 면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오른 거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가 주택 감소, 공급 감소가 됐다고 해서 제가 볼 때 대출 규제가 풀리지 않는다라면 제가 볼 땐 시장 변화가 옛날 같은 현상은 없으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 예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잘 비교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반론하실 거예요? 반론이라기보다는 이게 맞물린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2010년에서 12년 공급 물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었는데 그 부작용이 대출도 풀어주고 이제 부동산이 안 좋으니까 풀어줬단 말이에요. 풀어줘서 폭발력을 가질 때 공급 감소가 갑자기 공급을 늘릴 아니죠. 수는 거기서 없거든요. 만약에 안 풀어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상황이 그렇게 되면 정부가 또 어떻게 안 풀어주겠어요. 네. 아, 경제가 그렇죠. 죽는데 그렇죠. 그것도 지금도 일리 있습니다. 사실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상황인데도 조금만 풀어도 했잖아요. 되잖아요. 조금만. 그러니까 근데 정부가 그렇게 마음대로 되나요? 제가 이 부동산 부분이야말로 토론 아니고 수단계요. 네. 이게 명확한 뭐 명확하지 않아요. 찬반이나 네. 뭔가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수다를 맞아요. 떨고 그 상황에 맞도록 청취자분들이 그 해당 의견을 채택해서 적용하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0539님도 이사 준비 중인데 김인만 소장의 한문도 교수님 수다가 이사 시기와 지역, 집을 고르는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한문도 교수님 별일 없으시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어머 이분은 팬이신가 봐. 염색한 머리도 잘 어울리시고 어이,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은발도 잘 어울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한 교수님 도착하시기 전까지 김인만 소장님과 혜민 PD님 두 분 모두 염려 속에 진행하시느라 수고 보셨나 봐. 많으셨어요. 이거 사모님 아니에요? 혹시? 아닌데. 제처럼 이거 하는 애청자님이시네요. 정말 누구신지 고맙습니다. 제가 인사 한번 드려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655님은요. 9월에 결혼 앞둔 예비 신랑인데 직장만의 기회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사실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되면 기회가 될 수는 있어요.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니까 이거 기회를 잡는 사람은 주변 시세보다 분명히 원래 새 아파트가 비싸야 정상이잖아요. 주변보다.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분한테 제가 상담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결혼하니까 이미 신혼집은 됐을 거고 그게 매입을 하신 건지 전세인지 모르지만 아니겠죠? 전세로 가신 것 같은데 그 정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 공급 계획하고 네. 신혼부부 주택 공급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거에 적극적으로 공략하시고 내년부터.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는 아직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요. 네, 그쪽 이러고 또 부분 싹 하면 좋을 안 것 할 수도 같아요. 있네요. 네. 그리고 0337님은 아내랑 택배 배달일 하고 있는데요. 제발 투기가 아닌 이사 걱정 없이 저희 집 장만하고 정말이. 싶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네. 보내주셨어요. 자, 지금 금리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또 1861님 생생경제통의 경제 지식과 지평을 넓혀갑니다.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샵 0945 우물정 0945로요. 여러분들 관련된 금리 관련된 여러분들 생각도 좋고요. 평소에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분들 상담할 내용 있으시면 오늘 주제가 아니더라도 상담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문자 보내주신 분들 대부분 이제 실수요자들 이렇게 실수요자가 정말 되고 싶은 그런 분들이신데 실수요자들은 그런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뭐 대비해야 될 게 있습니까? 실수요자가 되고 싶은 분들 아니면 지금 현재 실수요자들이 이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뭘 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전혀 없죠. 그때 그냥 전혀 없죠. 축하만 하면 되죠. 그러면 실수요자가 되고 싶은 분들 가지고 계신 집을 팔아야겠죠. 아니 지금 집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 주택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앞으로 이제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분양가 상한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앞으로 이제 상기 신도시 물량 또 나오고 좋은 입지에 좋은 물량들이 많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네. 청약 통장 잘 준비하시고 뭐 거주자 우선 내가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미리 주소를 좀 올려두는 것도 좋고요. 어떻게든 네. 내 청약 이게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세워서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도전하면 실수요자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희망을 가지십시오. 어쨌건 이 정권의 이제 네.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들 중심이니까요. 맞습니다. 네네, 아주. 네. 8337님도 저는 집을 언제 어떻게 사죠? 서울 집값 너무 비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우리 두 번째 이야기 좀 해볼게요. 두 분 살면서 사기당해 본 경험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아, 몇 번 있죠, 예. 사기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사기도 이제 크고 작은 사기가 있는데. 저희 남편한테 사기를 당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네. 부동산 관련한 사기는 안 당하셨죠? 네, 부동산 저는 관련된. 당했습니다. 정말요? 네네. 신혼 초에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극복하고자 부동산 업계에 뛰어드신 그렇게 거예요?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정말요? 그 얘기 짧게 좀 해주세요. 제가 신혼 때 뭐 사업에서 좀 안 좋아져서 네네. 좀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인천 부평구 갈산동으로 좀 기억합니다. 네. 제가 이제 그때 제 안사람한테 정말 석고대제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쪽이 좀 서울보다 저렴해가지고 네네. 그 부평 체인지 나가면 바로 있는데요. 빌라에 어떻게 일단 갔습니다. 갔는데 결론 사기당해가지고
여관에서 우리 애기 2살짜리랑 한 2달 살았습니다. 세상에. 근데 사기당한 게 웃깁니다. 그 사람이 저 마장동 우시장이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가 그 주인이에요. 그 와가지고 이제 빌라 계약을 하는데 하는 날 대출을 받은 거예요. 야, 그래서 저는 그때 뭐 젊을 때니까 제가 부동산 많이 모를 때니까 등기부등본 뭐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들을 때인데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 깨끗하죠? 이러니까 네 하고 사인했는데 그때는 그리고 깨끗했다. 네네. 그거 살다 보니까 갑자기 나가래요. 경매한으로.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보니까 벌써 대출이 딱 껴있더라고. 절묘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뭐 그때는 임대차 보증 뭐 소액변제 이런 것들 들어갈 때 가지고 아주 애누리 없이 우시장 마장동 우시장이라는 그것만 믿고 왔다가 사기를 당했죠. 아주 뭐 교묘하게 그날. 그래서 등기부등본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말씀드릴게 등기부등본 공인중개사 내주면 그거 믿지 마세요. 공인중개사도 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내일 외국 갈지도 모르니까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거기에 종이 장수가 표시가 돼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그날 2시 이후에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전날 뽑은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저처럼 그 다음날 아침에 대출 신청하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을 하실 때 청취자분들은 그날 오후 2시에 등기부등본을 띈 걸 보고 그날 계약하세요. 그러면 제일 안전합니다. 그게 먼저 선순위가 되니까요. 오늘 늦은 거 용서해 드릴게요. 수업 좀 많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픈 상처가 있으셨던 걸 이렇게 이기고. 소장님도 있으시대요. 이제 아니, 부동산 저는 부동산 와이프가 사기는 모르는 거 당하진 아니에요? 부동산 사기 아니면 무슨 사기 당하셨어요? 당하셨어요? 무슨 사기는 아니고 뭐 돈 좀 빌려달라 해서 빌려줬는데 안 갚아주고 그렇죠. 그렇군요. 역시 돈 있는 분들은 그렇게 사기를 당하시는구나. 저는 안 당했는데 요즘 전세 사기가 그렇게 판을 친다고 하더라고요. 네, 내용 맞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소장님. 이게 뭐 사실 최근만의 문제는 아닌데 이제 최근에 막 불거진 게 이게 한두 건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네. 사실 한 채 두 채면은 이렇게 뉴스에 나오지도 않는데 이게 아마 몇백 채 정도 사기를 800채. 되는 것 같아요. 많게.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800채인지 1000채인지 500채인지 구체적으로 몰라요.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세상에. 자기가 피해 당한지도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게 지금 아니, 문제가 그러니까 되는 뭔데요, 이 내용이? 이게 제가 좀 이게 여기는 600채 사건이라 요새 막 신문에 많이 나잖아요. 네. 언론에.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표현을 하자면 이명박근혜 발 사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사기는 아니고 사업인데 사기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세자금 대출 풀어주니까 1억짜리에다 9천인데 1억 3천 해주면 1억 4천이 대출이 되니 계속 공인중개사하고 협력해가지고 집값을 올리면서 그냥 1,000만 원 갖고 집 하나 사고 또 올리고 사고 또 올리고 사고 이러니까 뭐 800개 모으는 건 순식간이죠. 그쪽에 목적이 있다라면. 와, 그렇게 불안도 하다 하다. 보니까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주택 가격이 조금만 내려가면 투자한 돈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 1,000만 원 갖고 시장으로 계속해서 800개 600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조금만 내려가도 이 사람은 부도죠. 근데 이게 당연히 갭 부도죠.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고의적인 사기는 아닌 거죠. 만약에 제도가 만든 제도의 허점을 그렇죠. 이용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갔는데 이 제도가 계속 갔더니 언젠가 터졌겠죠. 그죠? 근데 미리 터진 거죠. 우리 문재인 정부 그분들이 대출 규제와 적정한 뭐 가계 건전성을 위해서 대출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나갈 때 되면 돈을 못 주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사고, 뭐 합법적인 투자를 했는데 이제 상황이 그렇게 돼서 사고가 난 거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또 사기의 경우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모 S 방송에서 이제 PD를 만나서 자료를 좀 봤어요. 강서구에 보니까 이거는 사기예요. 왜 사기냐면 이분이 어떤 수법을 썼냐면 이제 부동산하고 좀 손을 잡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전세 계약을 1억 8천에 했어요. 이게 세입자가 피해자죠. 1억 8천에 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집주인이 있었겠죠. A라고 하면 원래 네. 집주인이 있었는데 등기부등본을 봤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A였어요, 주인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이에 B로 바뀌었는데 B가 1억 7천에 집을 산 거예요. 매매가가 1억 7천인데 전세가 1억 1억 8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시세보다 높은 전세 가격을 주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이게 B, 그러니까 사기를 친 사람은 전세를 주고 자기는 샀는 값보다 전세를 더 높게 받아서 1,000만 원, 2천만 원을 더 받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동산하고 짜고 하다 보니까 500채를 했는데 자기 돈을 안 들이고 오히려 돈을 더 벌어간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요? 한 사람이 이게 몇백 채를 했는지 지금 밝혀지 누가 피해자인지도 몰라요, 지금. 그냥 왜냐하면 계약하고 전세 기간이 남아서 아직도 그렇죠.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사기 당한지도 몰라요. 그렇겠네요. 근데 연락이 안 돼. 소위 말해서 잠수를 탄 저도 거예요. 봤습니다. 방송에서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건 정말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사기고. 네. 그건 등기부 등본으로도 확인할 수가 없는 사안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방송 듣는 분 중에 막 불안해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전세 사기에도 취약 지역이 있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게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잘 사는 동네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집값이 비싼 지역은 사실은 이것도 사실 갭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매 가격이 낮고 이게 전세가 비율이 그러니까 한 3천에서 5천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강서구라든지 강북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좀 아파트도 아닌 빌라 네. 쪽에서 이런 저는 취약 이게 지역이 좀 딱 많을 있다고 것 봅니다.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디요? 청취자분들께서 말씀드리면 마곡지구에 지금 대기업들이 입주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젊은이들이라든지 신혼부부들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아하. 근데 그 주위에 신규 주택이 아직 다 안 지어졌어요. 네. 그러다 보면 그 근처에 말씀하신 소장님 말씀하신 강서구? 가양동, 네. 뭐 강서구, 화곡동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런 사기 하시는 분들의 타겟이 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청취자분들이 좀 그쪽 동네에서 계약하실 때 좀 조심하셔라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특히 혹시나 네. 아파트보다 빌라를 조금 더 빌라. 줄여야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실거래가도 많이 오픈되어 있고 쉽게 다 확인을 하고 더 신경을 쓰는데 이게 뭐 빌라든지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가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입지나 전용 면적이나 여러 가지 차이에 따라서 그리고 부동산이 그랬다고 해요. 또 이게 아무래도 손을 잡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물건을 많이 추천을 해준 거예요. 그걸 하라고. 그건 냄새가 좀 한 달치 나네요, 빼준다 진짜. 그러고 뭐 옵션 좋다 그러고 해서 하는데 둘 다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세상에 정말 어떡해요. 지금 9700님이 사람이 제일 무섭네요. 모두 사기 조심합시다. 오늘 토론 아니고 수다 부동산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기 사람 조심하시고요. 조심하고 등기부등본 너무 믿지 마시고 그럼 또 부동산 또 여러 부동산을 좀 돌아보는 게 좋아. 네. 맞습니다. 소장님 공인중개사분들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한 분이라도 나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해라 할 수 있으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여러 꼭 군데. 여러 군데를 들리시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팁 주셔서 감사하고요. 9246님 주신 거 저희가 지금 여쭤보고요. 문자로 답변 드릴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하고요. 우리 한면도 교수님 건강하게 돌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